요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유행이라면서요? 잘 봐, 이게 대선 주자 만남이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어제 아내 김혜경 씨의 낙상 사고로 모든 일정을 취소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 공식 일정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에 한국경제 글로벌 인재 포럼에 참석해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첫 대면을 했는데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가서 20년 전에 성남법정에서 자주 봤다 이렇게 인사를 건넸대요. 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제가 형사재판은 거의 안 해서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만났어요. 이제 드디어 각 당의 대선으로 선출된 다음에 첫 만남을 했는데 직접 한번 당시 상황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보기에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요. 아, 맞아요. 후보님 악수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오늘 안 오셨어요? 아, 오늘 뭐 사장님 뭐 하나 있어. 매일 한 분씩 빠지네. 저도 괜찮으세요? 네, 저렇게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안철수 후보는 빠져서 이제 그 얘기는 자기가 잠시 해볼게요. 그런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드디어 첫 만남을 가졌어요.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그런데 이제 예전 뭐 인연이랄까 뭐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20년 전 성남 법정에서 뵀다 했는데 굳이 또 이재명 후보는 기억이 잘 없다 그랬어요. 그랬었나요?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멋있게 하면서 그래도 이따금씩 들어오셨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네. 겉으로는 뭐 사실 윤석열 후보 된 거에 대한 축하 덕담도 건네고 인연도 이렇게 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얼굴은 웃지만 마음속은 웃기 힘들겠죠. 지금 뭐 사실 뭐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뭐 컨벤션 효과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일단 좀 높게 보이긴 합니다만 이번 대선도 역시 51대 49 대선이 될 거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있고 네. 또 양 당에서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뭐 대장동 이슈나 고발사주 이슈 등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첨예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저기서 인상을 쓰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묘한 기류, 신경전은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약간 머쓱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혹시 이렇게 좀 복수를 했을까요? 그래서 홍정선 기자님. 맞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가 마치 좀 친분이 있었던 것처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호응을 해주지 않았잖아요. 자, 요번에는 또 그 반대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먼저 이재명 후보가 연단에 올라서 연설을 합니다. 인사말을. 근데 여기서 인사말에서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를 뵙게 돼서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되신 걸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또 얘기하다가 또 말미에서 여기 존경하는 윤석열 후보님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누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제 인사말이 끝나고 내려오고 무대 아래에 있던 또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면서 두 사람이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올라가서 인사말을 하는데 윤 후보의 연설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달라도 너무 다른 풍경 아니야?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요즘 말하면 소심한 복수일까요? 그 모습도 한번 직접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윤석열 후보님을 여기서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각별히 반가운 마음이고 또 후보로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도 계신데 우리가 정부가 해야 될 또 정치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논쟁해보고 여러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윤석열입니다. 저희들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개최될 이 회의가 행복을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귀중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후보님께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어머, 진짜 이재명이 이자, 이응자도 안 나와요.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뭐 요즘 말로 굳이 표현하면 문자 읽고 씹은 그런 상황인가 지금. 네. 그러니까 후보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답례 정도로 이제 뭐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합시다 정도라는 멘트라도 준비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네. 근데 보통 저렇게 인사말은 사전에 준비돼서 참모진들이 의견을 받아서 마련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해서 아마 맞대응하는 그 인사가 없지 않았을까라고도 한번 추정을 해보는데 네. 어찌됐든 치열한 경선을 뚫고 지금 후보로서 확정이 되신 두 분이니까 네. 서로 이제 축하할 건 축하하고 또 서로 경쟁하면서 경계할 건 경계하는 아름다운 모습 보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두 후보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신경전만 펼친 게 아니라 저 자리에서 양윤선 평론가님 뭐 살가운 장면도 연출했다면서요? 네, 기념사진을 찍을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귓속말을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 그래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대변인에 따르면요. 이 후보가 윤 후보에게 여러 사람을 거쳐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으니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라고 전했고 윤 후보도 거기에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와, 저렇게 또 귓속말로 이렇게 만납시다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또 기억을 더듬어 보면 민주당 선대위 회의 때도 만나자고 공식 제안했고 1대1로 만나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자 왜 이렇게 빨리 만나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재명 후보는 빨리 자기가 잘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뭘까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보다 비교 우위에 확실하게 있는 건 토론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늘 얘기하는 건 나는 일하는 후보, 능력 있는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 민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챙기고 이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걸 윤석열 후보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고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대장록의 늪에 빠졌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지지율 정체도 그렇고 그걸 탈피하고자 하는 측면인 것 같은데 아까 귓속말로 뭐 1대1 회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그런 이소영 대변인의 답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소위 1대1 정책 토론 매주 하자 굉장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논평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냥 본인이 즉흥적으로 할 리도 없고 네. 그냥 저기서 고개를 끄덕였던 건 언젠가 한번 봅시다 정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게 오늘 아침 일찍 열렸던 행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이후에 행사 이후에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어떻게 돼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저 행사 이후에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서 언론인 패널들과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서 SK 최태원 회장을 포함한 경제인들을 만나는 등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데 무리 없이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태원 회장은 또 대한상공회의소 의장 자격으로 또 이 경제단체를 대표해서 또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오늘 행보는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는 하루 쉬었잖아요. 왜 쉬었는지 여러분 뉴스파이터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지금 건강 상태 어떻습니까? 홍종선 기자님. 네, 이것에 대해서 이 후보의 수행실장을 하고 있는 한준호 의원이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좀 알리고 있어요. 이제 본인이 물어봤다는 거죠. 사모님 괜찮으신가요?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정말 영화에서나 봤지 그렇게 사람이 혼절하는 모습을 옆에서 처음 봤다.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더라 하면서 다행히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전하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이게 눈 오는 아침이라 그랬을까요? 이게 그 눈 오는 아침에 아내를 두고 출근해서 그런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제가 오늘 모시고 잘 수행해 보겠다. 아내가 아팠더라도 그럼에도 이재명은 한다. 이렇게 SNS에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행히 괜찮구나, 괜찮아 보이는구나 요 대목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저렇게 상황을 설명하니까 또 걱정하시는 분도 많을 거 아니 어떤 상황이길래
혼절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사실 어느 연예인보다도 대선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확한 설명이 없으면 또 괜한 상상과 또 소문이 불러일으키기 마련이기 억지 같은 게 때문에 나와요, 진짜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실장이죠. 이해식 의원이 김혜경 씨가 어제 오전 1시께 이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가 있었고 그러면서 넘어지면서 혼절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신체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열상을 입었다. 그래서 찢어지는 부위가 발생했던 것으로 세상에. 보입니다. 그래서 구급대에 의해서 응급실로 이송이 됐고 밤새 응급치료와 이제 진단을 받고 이제 봉합수술도 함께 받았다고 아이고, 봉합수술까지요. 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사고 당시 때부터 김혜경 씨와 응급실, 병원 등에 동행을 하고 또 퇴원 후까지 자리를 지켜서 귀가해서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진짜 많은 분들이 아찔한 가슴 철렁했을 거예요. 아이고 아찔했다 막 그런 생각 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아내 곁을 지켰던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 관련해서 지금 가짜 뉴스가 돌고 있다니 이게 무슨 해결망측한 얘기입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금 이 낙상 사고와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 이 후보가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라는 등 이 후보의 불륜이 들통나서 부부싸움을 벌였다. 뭐 이런 식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글들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아내 관련 이런 허위 사실과 가짜 뉴스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비롯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이거는요. 네. 무슨 뭐 상대 후보다 진영이다 이런 걸 떠나서 이런 가짜 뉴스는 진짜 엄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도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면 뭐 심지어 한 시간에 몇백만 명이 봅니다.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또 그중에 꽤 많은 분들은 이랬구나. 아이고.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사실처럼 믿는 경우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낙상 관련 가짜뉴스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거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이게 사실이 아니구나라고 또 이미 본 분들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요. 네. 이런 류의 이제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 생기는 이런 소위 생각지 못한 가짜뉴스를 SNS에 유포하는 행위들은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어제 새벽에 김혜경 씨, 아내 김혜경 씨가 급히 혼절하는 바람에 갑자기 혼절하는 바람에 이제 아내 곁을 지켰던 이재명 후보 원래는 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후 상황 다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아내 곁을 지키면서 많은 이 분들에게 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구나 이른바 사랑꾼 이미지도 많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대신 여성의 날 관련해서는 SNS로 무슨 메시지를 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9일 대선 후보 SNS 계정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남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소신을 밝히고 여가부의 이름과 조직을 바꾸자 평등가족부나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고 일부 기능 조정을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라고 글을 올렸고요. 여전히 우리 청년층과 여성에게 결혼과 출산, 육아는 큰 부담이다.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 실제 삶에 분명히 체감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다. 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지금 저 메시지 안에는 여성의 날 관련이라서 여성에 대한 메시지도 있지만 남성의 이 마음을 끌어안는 그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성의 날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의 인권만 강조하기보다는 사실 성평등 관점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양성평등의 정책을 골고루 균형감 있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20, 30대 남성 청년들이 역차별받고 있다. 이런 소외감들이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뭐 정치권에서도 여가부를 폐지하자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가부를 폐지하는 것보다 이렇게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는 부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 어떻게 보면 화제를 던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를 어제 공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냐고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여성 스캔들 일어나는 사람의 여성관, 웹툰 제목만 보고도 나 뜨거운 소리 내뱉는 사람 생각 뭐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여성 문제 해결의 적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못 해본 말이 있습니다. 밥 줘 라는 말입니다. 저 상황에서 누구라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의아하신 분들을 위해서 며칠 전에 했던 이 발언 때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어제 오피스 문화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오피스 문화 발언이요? 예, 제가 사실은 뭐 일일이 후보들의 어떤 민생과 관련되지 않는 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 있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만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 때도 백성문 변호사님 네. 오피스 누나라는 걸 이제 기자가 물어봤는데 오피스 문화 발언이요? 하면서 못 들은 건지 모르는 건지 사람들 감론을 막 많아서 모른 체 하는 거 아니냐? 아니 몰라도 문제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네, 안철수 대표 제가 한번 예전에 만나본 적이 있는데 안철수 대표가 전형적으로 이런 거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큰 이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좀 많은데 뭐 이런 사실 뉴스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런 걸 더 많이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여성의 날이니까 딱 써먹기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고 공부를 좀 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네. 왜 저 윤석열 후보 말고 안철수 후보도 이재명 후보만 공격하나 그러는데 안철수 후보는 요즘에 거의 모두 까기 인형입니다. 어쨌건 완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한 상황이고 그렇죠. 양쪽 다 일단 본인에 대해서 이제 공격의 포문을 열고 있는데 그래도 정권 교체론이 지금 현재 좀 우세한 상황이고 네. 큰 틀에서 말하면 범보수 쪽으로 좀 분류가 돼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아픈 화살은 이재명 후보에 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엉뚱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홍종성 기자님. 진짜 안철수 후보는 밥 줘. 이 말을 진짜 한 번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믿어야 되겠죠. 네. 근데 좀 배경 설명을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 부부는 30년 전부터 맞벌이 부부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이게 말하자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함께 가사 육아를 병행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밥을 하는 거지 밥하는 건 누구의 일이다. 이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 있다. 밥 줘다. 이렇게 웃으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또 거기다가 이에서 더 나가서 밥 줘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함께 밥을 했다면 세상에 많은 아내들이 박수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요. 이재명 후보는 여성의 날 메시지를 내면서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 공들이는 거에 또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2030 남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뭔가 눈길 가는 행동을 했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이 온라인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2030 남성들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를 담은 글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원들에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읽어보자라고 일독을 권한 겁니다. 이 내용이 뭔고 하니 네. 일부 국소수를 제외하면 사실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각종 갑질에 당하는 게 2030 세대다. 네. 이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좀 대변해줄 정치인들을 찾고 있는데 그게 하태경, 지금 이준석 대표였다라고 전하면서 이 우리가 홍준표 대표를 지지했던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재명의 이름으로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법안 통과하실 수 있도록 좀 문을 두드려야 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정부가 이 남자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 페미니즘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내비쳤던 문재인 정부의 어떤 차별화를 두려고 한 전략이 아닌가
라고 해석할 수 그러네요. 있겠습니다. 그렇게도 읽힐 수 있는 대목 같아요. 그런가 하면 바로 오늘입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와 맞서 싸우는 윤석열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데 바로 지금 오늘 광주로 향했죠, 양윤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전두환 옹호 발언 그리고 개사과 논란으로 정말 호남 지역의 분노를 샀었습니다. 오늘 광주를 3주 만에 직접 찾았는데요. 네. 지금 고 홍남순 변호사 전남 화순생가를 찾아서 유족들이 만나서 차담회를 가졌고 또 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또 광주 5.18 자유공원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 대선 후보 선출의 첫 지역 일정인데 거기를 광주로 삼은 것. 내가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또 사실 후보 측에서는 이 광주행을 앞두고서 좀 고심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다고 해요. 지금 지지율이 컨벤션 효과다 해서 높은 상황에서 굳이 광주를 방문해가지고 또 안 좋은 상황을 연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인데 내가 직접 찾아서 사과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해지고요. 이 광주를 직접 찾은 것 자체가 진정성을 보여준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고 홍남순 변호사의 이제 화순에 있는 생가를 방문한 것은 역대 대통령 후보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제 캠프 측에서도 그런 의미,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아마 동선 전략을 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뉴스파이터 방송 직전까지 쭉 뉴스를 모니터하고 왔습니다만 5.18 민주묘지를 찾는 게, 참배하는 게 가장 이번 광주 방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직전까지는 이 5.18 민주묘지 앞에 시민단체와 대학생 등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현장 그림으로 들어왔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더 취재기를 통해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일단 분위기가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관련 얘기 들어오면 저희가 그때 알려드릴 텐데 일단은 광주 방문해서 제일 관심 가는 대목은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느냐 이 대목일 텐데 먼저 광주를 찾아서 오늘 사과한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전두환 관련 옹호 발언 그리고 이후 사과 발언 등 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50 정권을 옹호하거나 찬양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각 분야에 널리 전문가를 발굴해서 권한을 위임하고 책임 정치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 설명과 비유가 부적절했다는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빨리 일어나. 거기 좀 같이 앉아. 빨리 일어나. 저는 40여 년 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와 눈물로 희생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피웠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슬프고 쓰라린 역사를 넘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역동적인 광주와 호남을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기에 앞서 이제 아마 이 민주묘지 앞에 이제 입구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미리 준비해온 자신의 입장문, 사과문을 읽어 내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이제 화면상에 들으셨죠? 주변에서는 물론 이제 막 소란스러웠어요. 그러면서 후보직, 대통령 후보직 사퇴하라는 구호도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그런데 김유진 아나운서, 어제부터 뭐 광주 시민분들, 시민단체분들 중심으로 뭐 거세게 방문 자체를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5.18 민주묘지 앞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방문하기 전부터 펜스 설치를 두고서 경찰과 시민단체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는 등 굉장히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광주의 시민단체 경우에는 썩은 사과를 또 준비를 하고 윤도환은 물러가라라는 대형 현수막이 등장하기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5월 어머니에서는 오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참배를 반대하며 농성을 이어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 5.18 민주묘지 앞에서는 이제 저런 상황이 오늘 이제 빚어졌고 경호 펜스를 두고 이제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광주시장 이용섭 광주시장이 사실 이용섭 광주시장 입장에서도 큰 충돌 없이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광주를 방문하는 데 있어서 큰 충돌이 일어나지 않기를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대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약속하면 윤석열 후보가 광주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조건을 내걸었다면서요. 뭡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광주 방문에 앞서서 이용석 광주시장이 일종의 전제 조건이랄까요? 3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해달라. 첫 번째는 이 5.18 민주화 운동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두 번째는 5.18 진상 규명에 앞장서겠다. 셋째는 역사 왜곡에 대한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 네. 이 3가지를 약속한다면 아마 광주 시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박수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적 충돌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서 들은 윤석열 후보의 그 사과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 있다고 평가해야 될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직은 뭐 원론적인 사과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기에 한번 가서 저런 사과를 한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완전히 돌아올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 소위 전두환 씨에 대한 호남의 반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오늘 한 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호남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윤석열 후보가 강조하던 게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그 전두환 그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가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다녔던 일화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두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 대중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다가 이번에 많이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배신감을 오히려 많이 느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윤 후보가 앞으로 이제 결국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는 호남 아니겠습니까?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번 한 번 일회성 방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호남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심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단순히 지금 호남에서, 광주와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고 해서 그걸 올릴 요량으로 일회성, 단순히 이런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한다면 광주 호남 분들이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광주에 들르면 대부분 거쳐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지 궁금하시죠?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20분은 받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났습니다. 여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네요. 이걸 지나가시고 밟을 수가 있거든요. 존경하는 분을 밟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두환을 롤모델 삼는 후보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광주에 오겠다는 것입니까? 전두환처럼 정치하겠다는 윤석열 후보를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말아 주십시오. 손정혜 변호사님, 앞서 이재명 후보 그리고 심상정 후보가 밟고 지나가는 저 밑에 바닥이 저 뭐길래 지금
언론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북구 망월동에 있는 민족민주 열사 묘역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전두환 비석이라고 저렇게 그 바닥에 저렇게 비석이 있는 겁니다. 발부라고 저렇게 비석을 옮겨 놓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 10월 22일 날 여기를 방문해서 비석을 밟는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된 것이고요. 내가 20번은 밟았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존경하는 분이면 밟기 어려웠을 텐데라고 이제 꼬집기도 했었고 심상정 후보도 이제 그제 방문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광주 방문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애초에 저 전두환 기념비는 당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전남 담양을 방문했던 걸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거를 이제 시민단체, 광주 시민단체들이 전두환을 비판하고 분노에 차서 저것을 민주묘지 앞으로 이제 옮겨 놓은 겁니다. 소위 전두환 비석을. 그래서 저것을 이제 민주 진영, 진보 진영 인사들은 갈 때마다 저걸 밟아서 응징한다는 그런 이 상징성을 가진 그런 비석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광주 방문해서 저곳을 가서 밟을까? 사실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상징적인 행위를 할까? 많은 관심도 있었고 또 앞서 5.18 민주묘지 앞에서 고개 숙여 정말 허리 90도로 숙여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만 백성원 변호사님 이른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른바 무릎 사과했던 그런 무릎 사과도 할까? 여기에도 또 많은 언론들이 관심 가졌습니다. 그럼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사과 수위를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또 이준석 대표도 호남을 찾아서 호남 민심을 굉장히 아우르는 과정에서 사실 어찌 보면 윤석열 후보가 큰 실수의 발언이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할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으면 그냥 너무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따라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어떤 액션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시지였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아까 내용 메시지 자체는 참 괜찮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메시지로 끝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호남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마음을 어떤 방식으로 표출하고 보여줄 것인지 그게 앞으로의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될 듯해요. 계속해서 과제는 남아 있는 듯해요. 그런가 하면 광주에서 이제 하룻밤은 묵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일정은 그리고 동선은 어떻게 될까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윤석열 후보 내일은 목포로 이동을 합니다. 목포로 이동을 해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 방문을 한 뒤에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이동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할 계획입니다. 윤 후보가 아무래도 광주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를 했고 또 김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주면서 중도층의 표심을 좀 결집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호남 표심이 수도권 표심으로 직결되는 또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의미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캠프에서 이 동선이라는 게 대선 후보 동선이라는 게 전략에 담겨 있잖아요. 아마 캠프에서 아마 머리를 짜내서 이 동선을 짰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손정혜 변호사님 궁금한 대목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가 생전 인연이 그러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기에는 사실 악연이 있습니다. 2012년경에 윤 후보가 이제 대검 중앙수사부 1과장으로 있었는데 그때 맡았던 수사 중에 하나가 고 노 전 대통령이 딸이죠. 노정현 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수사 검사이기도 한 인연이 있었는데 하지만 윤석열 후보는 여러 자리를 통해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메시지를 많이끔 이제 표시를 했었는데 지난 3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정치적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인데 이 정권 사람들은 그걸 따라하려고 하지만 그만큼 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은 누구한테 발탁받지 못했지만 천부적으로
커온 그런 탁월한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현 정권을 비판하면서 이제 반사적으로 노 전 대통령 굉장히 높게 추켜 세우기도 했었던 것이고 네. 지난 9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이승철 가수의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를 회상하면서 2009년 대구지검에 있을 때 5월 23일이 이제 노 전 대통령 서거일입니다. 네. 그때 내가 이 노래를 많이 불렀다고 하면서 본인이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뭔가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 대한 이른바 러브콜도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윤석열 후보가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때 바로 손바닥에 임금 왕자가 그려진 채 토론에 나온 모습이 포착돼서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등에 또 뭐가 있었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 날입니다. 이번엔 손등에 어떤 그림이 포착이 돼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6일 청년의 날 행사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악수를 하는 윤 후보의 손등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림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네네. 지금 이렇게 봐서는 형태를 자세히 알아보긴 힘들지만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이게 뱀이다. 아니면 이재명 후보의 영문 이니셜인 J다. 뭐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허허.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일단 영문 이니셜 같지는 않고 무슨 문양 같고 뭐 어떻게 좀 그림 같긴 해요. 근데 글자 같진 않아 보이는데 홍종석 기자님 지금 저 문양이나 저 정체가 뭡니까 대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 이니셜 J 아니고요. 아하. 그리고 뱀 문양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난 6일에 청년의 날 행사에 갔는데 여기서 헤나 스티커를 하나 샀고 이 판매자가 그걸 손등에 직접 붙여줬다고 해요. 네. 그거라고 이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이제 밝혔는데 일단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저 원안의 그림이 확대된 거나 보세요. 저게 일단 이니셜은 아닌 것 같죠? 그죠? 그러면서 제가 저게 힌트를 뭘까요? 네. 하나 드리면 네.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는 동물 문양입니다. 동물요? 윤석열 후보가 좋아하는 동물, 아우 너무 많은 동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게 뭘까요, 홍종석 기자님? 저게 뭐냐면 강아지. 자녀가 없어서 강아지하고의 일상 많이 이제 보여왔잖아요. 네. 사실은 강아지 문양인데 아하. 이게 6일이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져서 흔적이 그런 모양으로 마치 뱀처럼 이렇게 남았다고 하네요. 근데 저 스티커랍니다, 저게. 무슨 누가 쓰거나 그린 게 아니라 스티커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왼쪽 손등에 저게 붙어있게 된 걸까요? 당시의 상황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원이에요. 좀 지워지나요? 네. 좀 세게 눌러도 될까요? 아, 세게? 네. 이렇게 눌러야 되는 잘 나왔어. 진짜. 괜찮습니다. 왜 이쪽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라도 누가 오해할까봐 또 저런 영상이 떡하니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원 변호사님 어쨌든 저 문양을 한 채 스티커를 붙인 채 송영길 대표를 만났었네요. 네. 근데 그 송영길 대표 만나기 전에 지우고 싶었을 거예요. 아하. 솔직히 저 스티커는 손등에 남아 있어도 하등 문제가 될 스티커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손등이야? 벌써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러네요. 그럼 손바닥에 뭐 없나? 또 왕자이가 또 생각나잖아요. 사실 이 얘기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캠프 차원에서도 이제는 좀 빨리 좀 지나가 버렸으면 하는 건데 또 우리가 이제 손등에 뭐가 있나라는 얘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우려고 했습니다만 잘 지워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런 걸 지금 캠프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여야 대선 후보 다 정해지면서
각종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8일에서 9일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선에서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하는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비율이 44.4%, 네. 이재명 후보를 뽑겠다고 답한 비율이 34.6%로 나타난 건데요. 네. 이어서 안철수 후보를 뽑겠다는 5.4%, 심상정 후보 2.8%, 김동연 후보는 1.5%로 나타났습니다. 네. 요런 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승문 변호사님? 일단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을 좀 살펴보시면 민주당은 뭐 소위 경선 과정에서 잡음도 좀 많이 있었고 지금 원팀을 꾸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완벽하게 소위 지지층 전체를 결집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히려 역벤션 효과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지지층이 결집되지 못한 모양새인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물론 홍준표 후보가 경선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서 또 윤 후보를 좀 공격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승복하고 좀 민주당 입에서 좀 깔끔하게 경선이 끝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 이벤트가 한번 치러지고 나면 보통 이것 때문에 지지율이 확 상승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걸 보통 우리가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확실하게 컨벤션 효과를 누리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지지율만으로 끝까지 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한 2, 3주 정도 지나서 지금 윤석열 후보도 여러 가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구설 같은 것도 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 지지율을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는 소위 지금 30%에서 35% 사이의 이 박스권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 그게 결국 관전포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양윤선 평론가님 대선까지는 넉 달간의 레이스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당장 이 결과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윤석열 후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근데 좀 재밌는 것이 내홍이다, 대립구도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 윤 후보가 아무래도 컨벤션 효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타고서 지금 지지율이 순항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지금 솔로 무대 주인공이 돼서 무대에 설 수도 있는데 다른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앞에 전면에 나서는 선거 구도, 선대위 구성을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CG를 잠깐 보시면요. 네. 이준석 그 국민의힘 대표와 네. 김종인 전 국민의 비대위원장 네. 전에는 뭐 이런 상황 리스크라고 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역시 좀 내가 지지율이 높다면 공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에서 이런 이제 대립구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백성훈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듯이 이번 선거 51대 49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접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 입장에서는 모두를 끌어안아서 정말 한 팀으로 네.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서 나가야지만이 이 선거를 이길 수 있다라는 행보를 보일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대립구도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온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일이 될 수 없고 네. 민주당이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리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지율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컨벤션 효과, 이 전당대회 이후에 막 지지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컨벤션 효과라고 한다는데 여론조사에서 막 1등 하니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야 이거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내 동무대야 나 솔로 무대야 자력으로 될 것 같아 누구 힘 안 빌리고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갈등이 얘기가 나오는 게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뭔가 강한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구성을 압박하고 있잖아요. 손정희 변호사님. 일단 이준석 당대표가 어느 누구든 당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거간꾼 노릇을 하면 해당의 기자로 징계하겠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이런 그러네요. 표현도 나왔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제 신동아 유튜브와의 대담에서도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후죽순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리 사냥꾼이라고 얘기한다.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면 당선에도 문제가 있고 당선이 돼도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하면서
캠프 내의 자리 사냥꾼을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도 높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표현에 이용된 단어만 봐도 강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대립 구도가 언론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발언은 아니다 갈등이 아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를 도와주려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강꾼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뭐 며칠 전에는 내가 거강꾼이다 나를 쏴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되게 재밌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김종인 위원장 같은 스타일이 거북스러울 겁니다. 이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 때 자리 사냥꾼 프레임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금 시점에 전부 다 이제 그 캠프에서 자리 싸움을 위해 가지고 한 마디씩 해야 될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나서는 순간 거강꾼이랑 이제 하이에나 이렇게 지목될 수 있으니까 좀 지금 잠잠한 편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마음고생하시는 분 많습니다. 지금 이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치고 나가시는 분들. 그래서 사실 하이에나 거강꾼 파리 때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과 저의 지속적인 언급은 후보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맞습니다. 홍종성 기자님 이거 시쳇말로 그렇게 들리네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이렇게 들립니다. 맞습니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보도에서 보면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선대위 구성에 인사권에 대해서 정권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또 이것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 권성동 의원이 SNS를 통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니 이게 마치 이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간의 어떤 대립으로 비칠까 봐 우리 지금 소통 잘 되고 있다 이런 글을 올린 건데 뭐라고 올렸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윤석열 후보와의 대화에서 절대 어떤 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정권을 달라는 요구가 없었다. 지금도 소통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협의 잘 해 나갈 거라고 했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저쪽에서 요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후보 측에서 김 전 위원장께 정권을 요구하지 말아라라는 어떤 경고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요 한 방송사 토론에서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면서요, 양윤선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100분 토론에 여야 양당 대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통 질문으로 받은 것이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떻게 국민들에게 어떤 말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준석 대표가 우리 윤 후보는 학습력, 습득력이 있는 후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사람 쉽게 안 바뀌는데 윤 후보 사법고시 8번 떨어지고 구수째 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빨리 학습 안 될 것 같다라고 웃으면서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검정고시 보고 대학에 들어가서 바로 사시 합격했다라고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말 잘하기로 유명한 이준석 대표 이 얘기 듣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안 있죠. 이준석 대표야 워낙 이제 토론 잘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이제 또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민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된다. 근데 이에 대해서 일단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활하는 환경에서 소위 개처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로 나중에 혼자 독학해서 사시 합격해서 변호사 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보면 뭔가 누군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 개천에 용이 됐는데 지금 뭐 소위 계곡 정비 사업이라고 본인의 치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계곡을 밀어버리는 그런 스토리. 그거 하나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생각이 난다 하면서 또 대응을 했습니다.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 두 대권 후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갑자기 뜨는 지역들이 또 있다면서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바로 안동시와 포항시가 뜨고 있는데요. 안동시와 포항시는 이 두 대권 후보들의 어떤 연고지, 고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북 안동은 이재명 후보의 이제 고향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고향 생가터하고 선영이 위치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난 7월 2일에 방문을 했었는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첫 방문지라는 데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포항시 기계면 봉계리는 윤석열 후보의 이제 파평윤씨 시조묘가 위치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난 9월 17일에 방문해서 종진들 앞에서 정권 교체 의지를 밝히기도 했었고 파평윤씨가 명문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나라가 힘겨울 때 떨쳐 일어난 역사 때문이다.
그 덕과 입막을 이어받아서 꼭 나라의 위기를 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는데 네.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10명, 20명 정도 오다가 지금은 100명 정도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대선이 치열해지면 또 여기 고향 가서 지지하는 분들의 그러겠네요. 발걸음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선이다 보면 모든 총동원할 수 있는 이 힘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또 그리고 대선 후보들은 일투족이 다 관심이다 보니까 뭐라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앞으로 대선 열전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뉴스파이터가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